우리가 시험 기간까지의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수능 특강의 내용은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못한 친구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수능 특강 내용을 정리하시고 문제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정의 파트 7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정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사회윤리 사상가인 니부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니부어 선생님에 대해서만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니부어 선생님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셨잖아요. 선생님은 여기 도덕적인 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도덕적인 개인이라도 집단 안에 들어가면 집단에서의 도덕성은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떨어질 수도 있다 였나요? 떨어진다 였나요?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세 번째 점을 볼게요.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며 오히려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집단이 개인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향력보다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 집단 때문에 개인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이어도 집단 안에 들어가면 집단 내에서의 도덕성이 떨어진다. 집단 때문에 도덕성이 변화한다, 이런 얘기고요. 집단 안에서는 개인의 이기심이 통제가 어려워요. 통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잘 드러나게 되고 도덕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X 문제 푸실 때 보셨겠지만 집단의 크기는 곧 이기심과 도덕성을 똑같이 비례적으로 변동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크면 이기심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도덕성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도덕성은 반비례하고요. 이기심이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부터 보시면 현대사회 복잡한 윤리 문제는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인의 양심과 덕목이라는 개인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이니까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점 보시면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쉬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조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비도덕적인 행동하게 된다로 단정지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점을 보시면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의 실현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했으니까 요거 두 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자료 플러스 보시면요.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에서는 화합되기 힘든, 표시해 주세요.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이 된답니다. 지속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윤리의 이상과 개인윤리의 이상이 다르죠. 개인윤리의 이상은 이타심이었죠. 사회윤리의 이상은 사회정의 실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이가 서로 갈등 관계, 모순 관계다. 지속적인, 계속 봅니다. 간단히 정치와 윤리의 갈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순과 갈등은 도덕 생활의 이중적인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 얘기는 개인 윤리에서 봤을 때 이타적인 사람이라도 사회 윤리에서 봤을 때 정의롭지 않을 수 있는 이중성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고요.
하나는 개인의 내면적인 생활이고 하나는 사회생활의 요구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시키는데 여기 표시해 주세요.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집단 안에서의 개인의 도덕성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떨어지지만 없는 건 아니라서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죠. 계속요.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들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여기 볼게요. 또 똑같은 말인데요. 집단 안에서도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떨어지긴 하지만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와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보면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 간에는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 능력을 넘어서는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설명도 한번 보시면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속성이나 집단 이상이 다르므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 다른 말로 지속적인 모순관계다. 지속적인 모순관계다. 그렇지만 그는 집단 속에서 이기적으로 되어가는 인간의 성향과 힘의 불균등한 분배로 부정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여기 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되어간다라는 게 어디 안에서냐면 집단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집단 안에 들어가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다. 그리고 인간의 성향은 힘의 불균등한 분배가 일어나게 되면 사회정의가 지속될 수 없다. 부정의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힘의 불균등함을 해소하는 세력의 균형, 힘의 균형이 요구된다. 요거 우리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OX 푸셔서 아시겠지만 요게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 일시적으로 균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외적 강리제력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봤을 때 성이 높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OX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강제력이나 폭력과 같은 내용들은요. 폭력과 같은 강제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리부어는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써야 된다는 거고요. 쓴다라고 하는 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 정의에 이바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회 정의에 이바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제력은 본래적으로는 비도덕이나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리부어의 입장에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사용하게 되면 도덕적인 수단이 되는 거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면 비도덕적인 수단이 되는 것처럼 강제력의 본래적인 의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비합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리부어는 강제력을 써야 하는 사람이고요. 강제력을 쓸 때 도덕적인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써야 되니까 도덕적인 통제를 받는 강제력은 사회 정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합리적인 그런 강제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비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강제력을 어떻게 쓰면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쓰면 비합리적인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니부어 선생님의 이야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자료 플러스를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OX 내용을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는 확인을 물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 넘기시면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미와 필요성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료 플러스의 동서양의 관점이 나오는데 동양 윤리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뒤에 8강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8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중간고사에서 제가 출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여기 플라톤은 좀 보셔야 돼요. 플라톤을 보시면 정의는 각자가 자기 성향에 맞는 국가와 관련된 일 한 가지에 종사를 해야 된대요.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면 안 되죠. 그리고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을 하는 거니까 자기 성향에 맞는 일에 대해서 다른 성향의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으면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철학자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나라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철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혜로워진다 이런 이야기죠.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한 모든 나라에서 아니 인류 전체에서 악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악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정의의 분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사회정의의 분류를 보실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동등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몫을 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해석을 먼저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여기 일반적인 정의가 있고 특수적인 정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특수적 정의는 분배적 정의가 있고 교정적 정의가 있답니다. 우리 이거 말고도 수업 시간에 교환적 정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일반적 정의는 시민들의 공익을 지향하는 것을 법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배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대요. 동등함을 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에 많은 가치를 기여했으면 사회적 지위나 재화를 분배받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재화를 분배받는 비례의 평등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를 사용한대요. 산술적 비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술적 비례는 손해와 이익을 같게 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경우 그만큼 똑같은 만큼 다시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과 보상을 해주는 처벌이 같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산술적 비례다. 산술적으로 이걸 계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정의롭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등함이라고 하는 걸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한 번씩 여러분 봐주시고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의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르크스가 먼저 나오네요. 마르크스는 여러분 개인 중심주의냐 사회주의냐 물어본다면 얘는 사회가 더 중요한 공동체주의 사상가, 공동체를 강조한 사상가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집단의 힘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에서의 정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게 정의다.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하면 인간다운 삶을 잘 보장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의라고 보고요. 이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게 실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에서 차등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괜찮다,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롤스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절차, 즉 사회 제도가 공정해야 된대요. 사회 규범이 공정해야 된대요. 사회 제도가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니까 사회 제도라는 절차를 잘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가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제도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된대요. 그 배제된 상황을 우리는 원초적인 입자, 다른 표현으로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불리한 상황을 고려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의 원칙을 합의하게 된대요. 이 정의 원칙을 합의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하는 거죠. 모두가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초적인 입장이 나오는데요. 여기 원초적인 입장에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여기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상호 무관심하다 되어 있잖아요.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이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지의 베일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소질, 능력, 지능, 체력, 심리적 성향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개인의 특수한 사실은 모른다. 특수한 사실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회 자연적 우연성을 배제하는데 경제, 심리학 이런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인 사실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 원초적 입장이 무지의 베일이지만 모두 무지한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 놓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 모든 구성원이 되어 있죠. 누구나 합의하게 되는 원칙이 되겠고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관련돼서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이게 정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고 다른 정의의 원칙들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차등의 원칙은 우연하게 내가 사회경제적인 최소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선적인 최대 이익을 보장하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선생님이 달리기 경기를 통해서 이 차등의 원칙을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내가 우연하게 안쪽 레일에서 달리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에서 달려야 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앞에서 달릴 수 있는 최대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직위와 직책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직위와 직책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에는 모두여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달리기 경기를 할 때 우연하게 안쪽 코스에서 달리는 사람과 우연하게 바깥 코스에서 달리는 사람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금메달을 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서로 이렇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롤스는 이 차등의 원칙까지 이렇게 잘 보장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다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잘 실현되는 사회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절차를 잘 마련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를 가리켜서 롤스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 위한이죠. 위한 협동체제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초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무관심했지만 정의의 원칙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정의의 원칙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가 동의한 정의관이다. 다수의 정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롤스는 재분배에 찬성을 합니다. 최소 수혜자를 위해서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재분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재분배를 하는 거니까 이거 복지를 위한 재분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를 위한 재분배에 당연히 찬성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나오는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노직 선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직 선생님은 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자유주의, 굉장히 자유주의에 대한 강조를 엄청 강하게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유를 절대 침해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물을 침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롤스는 최소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롤스는 재분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롤스의 국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노직 선생님은 최소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개인을 간섭하지 않는 거죠. 자, 그때 노직에게 그 소유권의 배타적인 권리가 생기는 과정은 요 세 가지 원칙을 지킬 때라고 해요. 취득의 원칙은 처음 재화나 물건을 취득할 때 정당하게 취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하게 취득했다라고 하는 건 노동을 통해서 취득을 해야 되고 노동을 통해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침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뭔가를 획득해서 얻을 때 정당하게 얻어야 되는데 그 정당함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노동을 투여해서 얻은 것이어야 되고 자신의 노동을 투여해서 얻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정당하게 소득을 취득한 거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게 기준에 잘 맞게 정당하게 취득을 했다면 그 생산물은 내 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거로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원칙은 내가 처음에 이걸 취득을 하지 않았어도 타인에게 자유롭고 정당하게 양도나 이전을 받았다면 역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정의 원칙은 취득의 과정이나 이전의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강제로 빼앗았거나 사기를 했거나 뭐 이런다면 이것을 바로잡아 주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재분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재분배. 그런데 앞에 롤스가 이야기한 재분배하고는 좀 다르죠. 롤스는 바로잡는 재분배도 해야 되지만 최소 수혜자를 위한 재분배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면 노직은 바로잡는 재분배, 절차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재분배,
부정이의 교정을 위한 재분배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재분배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 롤스와 노직은 조금 더 집중 있게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왈처 선생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왈처 선생님의 경우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과 같은 공동체주의 사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주의 사상가입니다.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 다양한 국가, 다양한 역사, 문화 이런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을 정해야지 롤스처럼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좀 보실게요. 복합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한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혹은 그와 가치와 관련된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침해당할 수 없다. 한 영역이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다른 영역까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X가 공직에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두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불평등하게 된대요. 이거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시민 X라는 사람이 공직에서 시민 Y보다 우선하여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우선하여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불평등하지만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X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의료 혜택, 자녀 취약, 취업 기회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이 두 사람이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평등 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지배적 가치, 공직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다른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한, 없는 한, 일반적인 가치로 전환될 수 없는 한이라는 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권위가 있다, 힘이 있다, 이런 것을 전환되지 않는 한, 공직의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통치하는 사람들 과 다른 영역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밑에 설명을 볼게요. 개인들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상생활에서 도출된 롤스의 단일한 정의의 원칙. 롤스는 단일한 정의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비판하며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 이런 거에 맞는 가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 가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물러야 된대요. 안에 머물러야지 다른 곳으로 지배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복합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는데요. 부는 경제적 영역에 머물러야 되고 권력은 정치적 영역에 머물러야 되고 부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것까지 정확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고 이걸 왈처 선생님은 지배 혹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을 전제 이렇게 보고 이 두 가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왈처 선생님은 보이고 계십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게 이제 우대 정책, 부유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롤스의 경우에는 우대 정책을 찬성을 하겠죠. 여성 우대 정책이나 장애인 우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찬성을 하겠지만 노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타고난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도 다 개인의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부유세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교정적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적 정의는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런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교정적 정의의 큰 관점 두 가지는 응보주의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공리주의적 관점을 우리가 예방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방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응보주의적 관점은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응당한 보복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와 처벌이
응당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동등한 형벌을 부과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나의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공리주의는 처벌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다. 위법적인 이익보다 처벌의 손실이 더 크도록 형벌을 부과해야 된대요. 위법을 저질렀을 때 범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을 훔쳤는데 처벌은 100만 원만 벌금을 내래.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로 인한 손실이 더 크도록, 처벌을 1,0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상을 줘야지만 형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효과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공리주의적 관점이고 예방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칸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칸트 선생님은 응보주의적 관점이에요. 응보주의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보겠습니다.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손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여기 한낱이 붙었어요. 한낱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수단으로 형벌을 집행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해야 하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의 생득적 인격성, 요거 표시 좀 해주세요. 요 말이 요즘 들어서 좀 강조되고 있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얻는 인격성은 그가 시민의 인격성, 국가의 뭔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인격성을 상실한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 아이가 시민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생득적인 인격성은 그를 보호해준다. 생득적인 인격성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칸트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사형을 집행을 해야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응당한 처벌을 해야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니까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벤담은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악이래요. 왜냐하면 처벌은 고통을 유발하니까. 곧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서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했을 때 사회적인 행복, 사회의 행복이 나올 때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이라기보다는 악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중략 뒤에요. 위법행위의 이득은 상당한 쾌락 그 자체 또는 쾌락에 해당하는 어떤 것으로 위법행위의 이득은 처벌의 대체로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사실은 처벌받은 것보다 더 확실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이득에 대한 우세함을 유지하려면 처벌이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훔쳤으면 이 1,000만 원보다 처벌이 커야 된대요. 1,100만 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부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 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공정한 처벌의 조건은 우리 정법 시간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서 여기 보시면 응보주의 관점은 칸트, 공리주의 관점은 아까 벤담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칸트 여기 나오죠?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실시해야 된다.
특히 사형은 사형 이외에 다른 형벌을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음보주의니까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생명으로 갚아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서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를 사형을 시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니까 고통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그 살인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루소가 중요하죠. 루소와 베카리아는 좀 잘 보셔야 되죠. 루소는 사회계약설 사상가이고요.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는 계약자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의 안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되죠. 근데 시민의 생명을 빼앗은 나쁜 놈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시민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니까 생명으로 되갚아주는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카리아 선생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 주셔야 돼요. 공리주의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루소처럼 계약론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에서 모두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형은 효과가 없대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이 바람직하고 사회 전체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 그래서 사형 제도에 반대하시는 분이고요. 생명은 계약론에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나의 생명을 뺏는 그 권리까지 국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계약론적 관점에서 사형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주셔서 앞에 칸트, 루소, 벤담과 베카리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밑에 베카리아 입장이 나오네요.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을 보존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타인을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된대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인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너는 희생당해도 마땅해 라고 인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게 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루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베카리아 선생님은 똑같은 사회계약론이지만 충분한 정도의 어떤 범죄 억제를 위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 이득보다 크다 해도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사회계약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동신노역형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형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억제가 가능하니까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베카리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베카리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씩 여기서 봐주시고요. 제가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찬반 입장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세요.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